떠나간 시간의 백이원. 비탈진 언덕 따라 지어진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중국 음식점 짜와루 위층으로 이사갈 때, 다시 그곳에서 부흥빌라 가동 B01호로 들어올 때 내가 물은 적 있다. 그것을 왜 버리지 않느냐고. 그때마다 아빠는 글쎄다 하고 말았다. 글쎄다. 아빠는 왜 그것을 버리지 않았을까? 나는 그것이 오래도록 궁금했다. 그게 아직 집에 있어? 있지. 어디에? 부인 건방에 있지. 이제 버릴 거야. 엄마, 한숨 자. 아니야, 앉아. 너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해. 이 영경을. 지돌이는 부산 살지. 아무튼 끝까지 고생을 시켜야긴 좀 뭐. 택시에서 만난 어떤 철딱서니를 동생처럼 챙겨주었고, 어떤 철딱서니가 어쩌다 남편이란 인연으로 얽혀 결국 그의 남은 인생까지 챙겨주게 된 것이다. 아무튼 엄마는 그때의 버릇을 못 고치고 결혼하고서도 아빠한테 김중근 하다가 시어머니한테 몇 번이나 들켜 눈치를 받았다고 한다. 참나. 그래놓고 애 낳고 이름 짓는다니까. 네 할머니 뭘 했는 줄 알아? 너가 딸 이름 짓는다고. 마네는 이래줬다. 대그이는 첫 아로 머스마가 나와서 억수로 기뻤다 아이가. 그래서 클테 대그이고. 중구이는 막 대충 가운데라 중구이고. 막둥이는 모든 사람이 우러럭 빼랐고 본받을 효그이라. 그러니까 김태근과 김효근 사이의 김중근은 그냥 중간에 있어 중근이었던 거다. 내가 그때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모른다. 나한테는 그 인간이 그래도 남편이고 애 아빠 아니냐. 응? 근데 어머니란 사람이 그 일을 하찮은 취급하니까 내 자존심이 팍 상하더라고. 그렇게 나의 아빠 김중근은 기쁨도 기대도 없는 채로 1958년 부산 비성마을에서 태어났다. 집안 사정은 몹시 어려워 할머니는 젖먹이 막내를 들쳐매고 시장통으로 부둣가로 행상하러 나갔고, 큰아들 태근도 학교가 끝나면 품을 팔러 다녔다. 10살의 중근은 혼자 집에 남아 엄마와 형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때 엄청 심심했지. 배고픈 건 둘째치고 조용히 할 게 없으니까. 어린 김중근에겐 친구가 없었다. 일제강점기 아빠가 살던 마을 아래 부유한 일본인들이 모여 살았더랬다. 사는 곳 근처에 묘를 쓰던 일본인들은 집 위에 있는 산에 공동묘지를 만들었고, 해방이 되면서 묘지는 남긴 채 모두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후 6.25가 발발하고 전국에서 몰려오는 피난민들과 집 없이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살 곳 찾아다니다가 결국 공동묘지까지 집터로 만들어 쓴 것이다. 아빠가 살던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기저기서 모은 비석을 겹겹이 쌓은 축대로 버티는 단칸방이었다. 어른들은 그 동네에서 놀면 공동묘지 귀신이 붙어온다고 아이들을 단속했다. 어린 김중근은 늘 거의 혼자였다. 그래서 안 무서웠어? 무서웠지. 그럼 어떡해? 뭘 했냐면 노래를 했지.
노래를? 부산 톨게이트를 빠져나온 차가 경주를 지나고 대구쯤 다다랐을 때 엄마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 인간은 하필이면 중국에 가서 끝까지 고생을 시킨다니. 에휴, 평생 눈치 없고 느려 터져서는. 어떻게 저승길은 안 헤매고 잘 찾아가고 있나 몰라. 더위에 약한 내게 상복을 입고 견뎌야 하는 한낮의 더위는 정말 고역이었다. 아빠가 죽었다는 것보다 더위를 견디는 게 더 시련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아빠의 유골함을 들고 부산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였다. 산 전체에 진공관을 덮어놓은 듯 산매미들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진동했다. 우리는 비지땀을 흘리며 아빠의 유골을 안치했다. 죽어 돌아온 아빠에게 말붙이지 못하는 형제들의 침묵을 느끼며 난 고작 얼른 찬물에 샤워하고 맥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과연 누가 탓할 수 있을 것인가. 어차피 여기 모인 사람들 중 고인에게 무례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운전하다 졸리면 라디오라도 틀어. 엄마 싫어하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끼고 사니 징글징글해서 그랬지. 틀어. 괜찮아. 아빠는 택시기사였다. 엄마를 만날 무렵 인천의 한 택시회사에 취직을 했고 법인 택시 10년 끝에 개인 택시 면허를 받았다. 개인이라 쓰인 초록색 캡을 씌운 은색 소나타를 뽑은 뒤로 20년간 택시를 몬 아빠는 늘 내게 같은 모습으로 기억되어 있다. 시동을 걸자마자 라디오를 켜던 습관이라든가 카 오디오에 음악을 틀기 전 하고 고민하던 말버릇, 콘솔 박스를 뒤지던 새카만 손등, 그리고 곧 흘러나와 공기를 바꾸던 무수한 음악들. 제물포역 앞에서 엄마를 손님으로 태웠을 때 아빠의 택시에선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다. 내가 그 분위기에 속았어. 목덜미를 다 덮은 장발을 해가지고선 하면서 노래를 흥얼야 되는데 그 뒤통수가 어쩐지 애잔해 보이더라고. 택시기사 김준근이 감각으로만 남아있는 나와 달리 엄마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노랫말처럼 40년 전 보았던 아빠의 뒤통수를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용인 줄 알았는데 까보니 김준근이었던 거지. 엄마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소리를 소음으로 느끼는 사람이다. 실은 혐오의 대상이 라디오가 아닌 아빠였는지도, 아니 어쩌면 아빠가 집에 틀어박혀 산 15년의 세월이었는지도 모른다. 에휴 지겨워. 으이구 지겨워. 아빠는 계기판에 찍힌 주행거리가 3,000km가 채 되지 않았을 때 개인 택시 면허와 함께 차를 팔았다. 물론 그 해에 IMF가 올 줄 몰랐을 것이고, 이어서 하려던 서울우유 대리점이 망할 줄도 몰랐을 것이고, 또 이어서 다녔던 방문 판매 세일즈 회사가 다단계인 줄도 몰랐을 것이고, 팔아버린 개인 택시 면허를 되살 돈이 공중에 사라질 것도 몰랐을 것이다. 1975년 부산 비석집을 떠나온 자신의 마지막 직업이 택시기사였고, 마지막으로 해보려 했던 것도 결국 택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걱정 말거라. 우리도 돈 모아서 금방 이사 갈 기다. 할머니의 약속은 아빠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소년 김준근은 비석집을 굴러다니며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이 집에서 이사 갈 수 있을까? 돈이 있어야 이사 가지.
근데 그 돈은 어떻게 벌지? 그래, 서울 가서 성공을 하는 거야. 응? 대체 뭘 해서 성공을 하나? 뭐. 그래, 가수를 하는 거야. 서울? 중국인 니 만다고 그까지 가나? 행인 따라다니면서 공장 일이라도 더 배워라. 싫다. 어머니, 내가 성공해서 이 3만 대 판대기 벗어나게 해줄게. 아이고야 성공이 눈가리가 빛나 니한테 가게. 두고 봐라. 서울 가서 할 기다. 성공. 형이 다니던 신발 공장에서 일하고 마련한 2달치 생활비와 무서워서 부르기 시작했던 노래가 가진 것의 전부였던 17 중근의 눈에 서울은 어떤 곳이었을까? 평화시장 전태일이 분신하고 폐가 망가진 여공들이 기침을 하고 생존권을 지키려던 노동자가 추락하고 간첩을 고문으로 만들어내던 곳. 2달분이라 생각했던 생활비는 1달 만에 동이 났고 음악다방은 형님들의 것이었으며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미래를 탐색해본 바 아빠는 본인이 가수가 될 수 없음을 확실히 알았다. 퍼뜩 내려온나? 니 거기서 몇 년째가 대체? 퍼뜩 내려오라 안 카나? 아빠는 부산에 내려가는 대신 인천공단의 한 공장에 취업을 했다. 경제 호황을 맞아 마이카가 유행했던 그때 아빠는 하청공장에서 특별한 기술과 학력을 요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비슷한 사정으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사는 또래들이 많던 그곳 생활이 아빠는 퍽 마음에 들었다. 낮에는 공장 안 쇳덩이가 깡깡대고 밤에는 대포집에서 들리는 술잔 소리가 넘치던 그때 아빠는 그곳에서 고래를 만났다. 내가 이런다 안 자겠다고 해놓고서. 아유 어디쯤 왔냐? 대전쯤? 휴게소 나오면 잠깐 쉬었다 가자. 너도 허리 좀 펴야지. 신탄진 휴게소에 잠시 차를 세웠다. 둘 다 특별히 배고픈 상태는 아니었지만 새벽부터 제대로 먹은 게 없었고 아직 대전밖에 오지 않았기에 이왕 먹는 거 간식보다는 속 채울 것을 먹기로 했다. 그렇게 고른 것이 엄마는 김밥, 나는 돈가스였다. 아우 진짜 촌스럽게 김밥이 뭐냐? 너는 애도 아니고 서른을 훌쩍 넘기게 돈가스가 뭐냐? 김중근 덕에 휴게소에서 너랑 둘이 밥을 다 먹는다. 그럼 덕 좀 제대로 보지 그랬어. 저기 설렁탕도 있고 이쪽엔 탕수육도 있고 많잖아. 됐어. 그거나 이리 줘봐라. 엄마는 내가 받아온 돈가스를 자기 쪽으로 끌어다 서걱서걱 썰었다. 대전과 휴게소와 돈가스. 그런데 우연한 결정들이 마치 준비된 퍼즐처럼 만나 그만 닫힌 시간의 빗장을 열어버렸다. 우리가 세 식구였던 그때 딱 한 번 함께 휴게소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다. 대전 엑스포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여행이나 갔다 오자. 우리는 그게 택시를 팔기 직전 자기 나름대로의 이벤트라는 걸 전혀 몰랐다. 택시 일행 공휴일이 따로 없다는 이유로 아빠는 가족을 위해 이벤트로 움직여 본 적이 없었고 평소 일이 아닌 일로 운전대를 잡는 것을 무척 싫어했으므로 엄마와 내 입장에선 놀랄 일이었다. 그럼 부산에 가자. 너무 멀다. 그럼 강화도 가서 젓갈도 좀 사고 그럴까? 응? 에이, 거긴 뭐 가까워서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 좀! 그냥 아무 데도 가지 마! 그렇게 해서 정말 울고 싶은 심정으로 따라 나섰던 대전 엑스포. 개장하고 5년이 지난 엑스포는 당연히 볼거리라고는 없었다. 그 여행은 우리 세 식구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으로 남았다. 그냥 사진이라도 한 장 찍고 가지 뭐. 엄마의 요구로 우리는
한비탑 앞에 어색하게 섰다. 나의 독사진 한 컷, 탈칵. 엄마 아빠의 사진 한 컷. 내 어깨를 어색하게 감싼 아빠와 한 컷, 탈칵. 그리고 나와 아빠 사진 한 컷. 둘 다 그 인상 그만 쓰고 좀 웃어보지. 어? 그날 찍은 사진은 내 컷이 전부였다.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기에 세 식구가 함께 있는 사진은 찍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그 여행이 나와 엄마의 마음을 눅눅하게 하는 것은 휴게소에서 셋이 똑같이 시켜 먹은 돈가스의 맛과 그것을 썰던 아빠의 어설픈 손놀림, 먹고 나니 풀어지는 마음들, 차 안에 퍼지던 호두과자의 냄새, 그런 것들 때문이다. 나는 일정한 모양으로 썰린 돈가스를 하나씩 집어 먹으며 배열의 순서도 전후의 구분도 증명할 공식도 없는 감각의 초일상적인 성질에 대해 생각했다. 시간에는 방향이라는 게 있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며 오래된 것들은 점점 미치던데 감각은 왜 그렇지 않을까?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배부르면 잠이 더 오는데 껌이라도 사서 탈 걸 그랬다. 난 괜찮아. 이제 옷만큼만 더 가면 되는데 뭐. 깜빡하는 사이 나는 게 차 사고야. 옆에 탄 사람 잔소리에도 나는 게 차 사고야. 김준근이 회사 택시 할 때 그렇게 사고를 내고 다녔는데 야 운전도 내가 보니까 눈치야 눈치. 그 인간이 그게 없었잖아 평생을. 조금만 다쳐도 병원에 누워 자빠져서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밥을 해다가 먹이고. 그런데 어느 날은 가보니 이 인간이 병원에 없는 거야. 그때 전화가 있니 뭐가 있니 하염없이 기다렸지. 경찰서에 이거 신고를 해야 되냐 이거 어쩌야 되냐 하면서. 근데 시뻘건 두건을 여기 앞주머니에다 넣고 그러고 들어오잖니. 운전수 운동권이야 그게. 으유 왼수 같은 인간. 허구한 날 그 짓을 했어. 그게 뭔 운동권이야. 그런 게 있더라니까. 김준근이 친구. 너는 아마 모를 건데 고래라고 있었어. 이름이 진짜 고래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고래라고 불렀어 그 사람을. 아무튼 고래랑 어울리면서 산악금 못 채워서 월급을 반토막으로 가져오고 그랬다니까. 내가 개인 택시 면허 못 받을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넌 모른다. 나는 모른다. 얼마나 엄마가 조마조마했을지. 하지만 나는 고래를 알고 있었다. 어느 여름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혼자 캔맥주를 들이키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왔다. 아빠다. 이 동네가 네 사는 동네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나는 그 길로 슬리퍼만 대충 주워 신은 채 바깥으로 달려나갔다.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는 아빠를 향해 뛰고 또 뛰었다. 무슨 일이지? 15년 만에 가출한 건가? 엄마 아픈가? 바람났나? 설마 사채 쓴 거야? 그렇게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뛰어나간 내 앞에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색 양복을 차려입고 구두까지 신은 아빠가 서 있었다. 우리는 근처에 있던 편의점 파라솔에 마주 앉았다. 아빠가 10,000원에 4캔 하는 맥주를 사들고 내게 다가왔다. 뭐야, 왜? 무슨 일이야? 놀랐나? 뭔데? 너 고래를 본 적 있나? 고래? 고래가 뭐? 뭐? 난 본 적이 있다. 부산 살 때였는데 산고래가 아니라 죽은 고래를 본 거였어. 방학이었는데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 할머니 졸라서 부둣가에 따라간 날 그날 봤지. 교통사고라고 바다에서도 뭐 그런 게 있다. 배하고 고래하고 충돌한 건데 운 좋게 고래 잡았다고 막 그때 난리였지. 고래는 비싸고 귀한 거 있으니까 온 부둣가가 잔치집 분위기에다가 그때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어리기도 했으니까 고래는 그냥 뭐 저런 건가 보다 했어. 잡아먹으면 뭐 좋은 거 그런 거. 아빠, 근데 네
고래 수명이 얼마인지 아나? 어떤 종류는 400년도 살고 북극고래는 200년도 산다더라. 근데 이놈들이 그 야생동물이라 멸종 위험이 있어요. 인간이 욕심내다가는 종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고래는 인간들한테 엄청나게 귀하고 좋은 걸 준단 말이다. 내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고래가 지구 온난화가 그것도 막아준다더라. 죽을 때도 말이다. 죽을 때도 몸에 엄청나게 많은 탄소를 품고 저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아요. 바다가 그 산소화가 안 되게. 그리고 그러니까 아빠는 살아있는 고래도 봤다. 내가 아주 잘 아는 고래야. 오늘이 그 고래 장례식이다. 지독한 외로움을 먹고 자란 청년 김중근이 공장에 다니기 시작하며 가장 어려워했던 건 옆 사람과 동료가 되는 것, 동료를 친구로 삼는 것, 그런 것들이었다. 그런 아빠에게 고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생긴 동료였고 친구였다. 이름이 따로 있었지만 모두들 그를 고래라고 불렀다. 고래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다. 무리에서 멀찍이 떨어져 담배만 태우던 장발의 김중근에게 어느 날 그가 말을 걸어왔다. 김중근? 이름 가운데 중이 있네. 김중근. 가운데 중에 그 뿌리근. 뿌리의 중심. 중심되는 뿌리. 캬! 무척 좋은 이름이다. 고래는 사람들 사이에서 헛돌고 있던 아빠를 불편하지 않게 무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줬다. 아빠의 인생에 나타나 말 걸어준 고래 덕분에 마음을 다 주어도 친구가 없던 김중근의 외롭고 쓰라린 밤도 끝이 났던 걸까? 고래가 처음 막 아는 척 할 때는 에이씨 이 새끼 막 눈에 내가 막 불쌍해 보였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말이다. 고래랑 어울리면서 저놈은 뭔가 배운 놈이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은데 그게 공부를 많이 한 놈이다.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의 뭐 그런 거 있지 않냐? 그런 걸 배운 놈 같다고 느낀 거야. 한 시절 좋았다. 그 놈이랑 어울리면 어쩐지 나도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 얼마나 남았어? 이제 수원.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 2달 전인가? 엄마가 열무김치 해놨다고 가져가라고 했을 때. 낮에 왔다 갔을 때? 뭐 하고 있디? 발톱 깎고 있던데? 그거는 또 틀어놓고? 그치 뭐. 지겨워 그놈의 인간. 무슨 말은 했어? 왔냐 해서 왔어 했지. 엄마 일 갔다 해서 안다고 했고. 그게 마지막이야? 응. 나는 김중근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봤는데 어찌 아무것도 못 본 것 같다. 어느 여름밤 편의점 파라솔에 마주 앉은 아빠의 붉은 눈을 기억한다. 너 그거 아냐? 고래들은 서로 엄청 멀리 떨어진 그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라고 치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막 대화한다더라. 지들끼리 통하는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각자 고유한 그 음파를 가지고 말이지. 서로 눈에 안 보여도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게 된다는 게 그 정말 신기하지 않냐? 마지막에 어쩌고 있었어? 엄마 놀랐지? 그냥 자고 있는 줄 알았어. 내가 집에 좀 일찍 왔으면 살렸을까?
일 때문에 오지도 못했을 건데 뭐. 하필이면 그냥 야간조가 걸려서 아침에 왔더니만. 요양보호사 일은 잠깐 쉬어, 엄마. 그래. 지금 누가 누구를 요양해주냐. 아빠의 노래를 언제 마지막으로 들었을까? 미닫이 방문이 닫힌 뒤로 한참을 들을 수 없었던 익숙하고 변함없고 하찮은 소리. 하고 음만 흥얼대는 노래. 고래가 노래도 할 줄 아는 거 아나? 특히 흑동고래가 노래를 잘 부른다. 음에 높낮이도 있고 리듬도 있고 우리가 들을 줄 모르고 들어도 뭔 소린지 몰라서 그렇지 그놈들은 심해 속에서 지들끼리 노래 부르고 막 신나게 논다더라. 나는 그 귀한 놈들이 이 더러운 인간들 있는 데로 나오지 말고 괜히 배에 치여서 죽지 말고 그냥 먼 바다 깊은 바다에서 노래나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싶다. 여름밤 아빠의 노래를 기억한다. 맥주를 다 마시고 신촌역까지 같이 걸어가던 그 길에서 하고 흥얼대던 노래. 나의 아빠였고 엄마의 남편이었고 고래의 친구였던 인간 김중근과 함께 지내온 시간의 음악들은 이제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이 노래들이 다 떠나기 전에 카세트 오디오를 버릴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다.